작년에 엄마까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엄마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에요. 친어머니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편찮으셨는데 제때 병원을 가지 않아서 병을 키운 케이스였죠. 그렇게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와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지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리다 보니 아버지에겐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겠죠. 할아버지 댁은 마당이 딸린 큰 주택이었어요. 따로 유치원은 가지 않았지만 집안 곳곳이 놀이터였죠. 사실 이제 그 시절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저 할머니가 고구마나 귤, 떡 같은 군것질거리를 챙겨주셨던 것과 제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했다는 정도죠. 제 생생한 기억은 7살 무렵 아버지 새엄마와 함께 살던 시절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할아버지 집에서 나와 세 식구가 함께 살았거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엄마는 저에게 친구 같은 분이었어요. 늘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주제는 그때그때 달랐어요. 만화를 보고 나면 만화 속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 동화책을 보고 나면 동화책 이야기, 엄마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함께 백과사전을 뒤져가며 신기한 것들을 이야기하곤 했죠.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밝은 아이가 되었고 무사히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죠. 또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버지가 쉬는 날이면 온 가족이 어딘가를 가곤 했어요. 뚝방에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동네 뒷산을 가기도 했지만 가끔은 동물원이나 박물관 혹은 유적지를 가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너무나 행복한 아이로 지냈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날은 할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큰 식당을 빌려 잔치를 한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술도 많이 드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렇게 큰 잔치가 끝나고 난 뒤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러 나가셨고 엄마는 잔치를 한 식당에서 이것저것 정리 후 정산을 하기 위해 저와 함께 그곳에 남았어요. 그리고 약 1시간 뒤 엄마와 저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몇 시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엄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출발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서 그대로 사망하신 거죠. 즐거운 잔치를 마친 날 밤에 전해진 갑작스런 비보에 저와 엄마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들과 고모까지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 장례를 치르며 어른들은 제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았지만 저는 장례 후 지금처럼 계속 엄마와 살았어요. 물론 엄마는 한동안 아버지의 부재를 많이 힘들어하셨죠. 언제나 끊임없이 대화를 주도하던 엄마가 말이 없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처를 치료해 주려 노력하셨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얼굴인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공부를 봐주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곤 했죠. 사실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실력 있는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 공부는 항상 엄마가 봐주셨거든요. 그렇게 아버지 없이 엄마와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예전의 친구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난 이후 엄마는 다시 보습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제는 엄마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셨으니까요. 엄마는 바빠졌지만 그래도 항상 저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엄마와 더 친했죠. 다른 친구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쭉 엄마에게 공부를 배웠어요. 그런데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엄마와 하는 공부 시간이 좋았고 늘 성적도 상위권이었기에 무사히 상위권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새학기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용현이네 맞소? 네, 제가 용현이인데요. 그래, 용현이구나. 나 할애비다. 아버지 장례 후 5년 만에 듣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며 할머니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했더니 엄마는 제 말을 가만히 듣다가 물으시더군요. 용현아, 네 생각은 어때? 할머니 뵈러 가고 싶어? 그래도 편찮으시다니까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럼 다녀와. 엄마가 선물 준비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 그리고 주말이 되어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댁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고는 저녁에 데리러 오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오랜만에 고모와 삼촌들 그리고 사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날 이후 고모와 삼촌들도 툭하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니 사실 좀 지치기도 했어요. 일요일이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할아버지 댁에 있다 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핑계라도 대려고 하면 편찮으신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통에 거절할 수도 없었죠. 사실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게 불편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고모나 삼촌들이 제 앞에서 자꾸 엄마 흉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용현이는 볼 때마다 마르네? 밥도 잘 못 먹고 다니나 보다. 아니에요. 점심은 도시락 먹고 저녁은 학원 가기 전에 엄마가 만들어 두신 거 먹고 가요. 학원? 네 엄마가 학원 선생이잖아. 근데 네가 왜 학원을 다녀? 네, 엄마가 중학생 때까지는 봐주셨어요. 엄마는 무슨... 근데 지가 학원 선생이라면서 애는 다른 학원을 보내? 돈을 아주 막 쓰는구나. 제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른들은 그 이상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를 꼬셔서 결혼한 것이라던가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늘 문제였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곤 했죠. 고모와 삼촌들이 엄마를 오해하는 것 같아서 변명이라도 하려고 하면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며 제 입을 닫아버리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댁을 주말마다 갔던 건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용현이 대학 등록금은 할애비가 해줄 거다. 그러니 자주 오거라 하시곤 했거든요. 꼭 등록금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할아버지 댁을 자주 가게 되니 싫어하는 눈치였죠. 늘 그랬던 것처럼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용현아, 할아버지 댁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엄마 생각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시곤 했죠. 사실 거리를 두라는 그 말이 완전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고모나 삼촌들이 늘 하던 넌 우리 식구야 하는 말이 어느새 저에게 입력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할아버지 댁에 자주 가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제하라고 할 뿐이었죠. 결국 제가 고3이 되면서 수능 준비로 인해 자연스레 할아버지 댁 방문이 뜸해졌고 할아버지와 고모, 삼촌들의 연락도 줄어들더군요. 그 덕에 저는 아무런 방해 없이 무사히 수능을 봤습니다. 이후 좋은 대학 합격을 한 저는 할아버지께도 이 소식을 전했죠. 할아버지도 제 합격 소식을 기뻐하며 제 등록금을 내주겠다 하셨어요. 하지만 어쩐지 더 이상 오라고 하지는 않으시더군요.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입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입학 후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사실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를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입대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엄마와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혼자 저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하기 전에 엄마와 저는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강의 때문에 시간을 길게 뺄 수 없다고 해서 1박 2일 뿐이었지만 좋은 호텔도 잡아 온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엄마는 너무나 행복한지 아들 덕에 호강을 한다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100번도 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 연세가 고작 45세였어요. 엄마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32살이었으니 엄마는 30대를 오롯이 저를 위해 쓰신 거죠. 그렇게 엄마와 행복한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엄마와 함께 갔는데 무사히 올라가실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시더군요. 제 까까머리만 봐도 울고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한술도 못 두고 눈물만 보이셨죠. 아들 죽으러 가는 거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엄마는 눈물을 그치지 않았고 탈수가 올까 걱정되어 따로 물을 챙겨드릴 정도였네요. 그리고 힘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엄마는 끊임없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와 대화한 모든 것들을 편지로 쓰시는 것 같았죠. 엄마 편지가 하도 자주 오다 보니 선임들이 여자친구냐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의 소소한 일상이 담긴 편지는 제 군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등병, 일병 생활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병 때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더군요. 뒤늦게 알게 된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제가 할아버지께도 몇 번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할머니 소식을 전하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거죠. 이상한 분위기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삼촌과 숙모는 제가 빨리 갔으면 하는 눈치였죠. 전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 눈치에 떠밀려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아버지 댁에 가지 않았어요. 딱히 오라는 소리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복학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에게 그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경험이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할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을 테니 학비 걱정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짧은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뒤 복학을 했고 별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하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니 고모와 삼촌들이 상당히 놀라시더군요. 사실 저는 사촌형에게 연락을 받고 간 거였거든요. 계속해서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그 상황이 불편했던 저는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는데 할아버지 빈소에서 고모와 작은 삼촌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용현 이채 유산 받으려고 온 거 맞지? 그렇겠지. 어머니 때는 잘 넘어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연이는 왜 쓸데없는 연락을 했대?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모든 게 이해가 가더군요. 고모와 삼촌들은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때문에 절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딱히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은 없던 저는 장례 후 삼촌의 연락에 따라 상속 포기를 했고 아무런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다만 그날 이후 친척 모두와 연락을 끊었죠. 그리고 27살이 되어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후 독립을 하려니 엄마가 아직 해줄 게 많다며 결혼 전까지는 같이 살자고 하시더군요.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갑자기 혼자가 될 엄마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기에 독립은 포기하고 계속 엄마와 같이 살았죠. 그런데 제가 사회로 나가서 그런지 이제껏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제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셨고 종종 회식 다음날에 해장국도 끓여주셨어요. 늘 그랬던 말이죠. 또한 저는 직장 문제에 대해 엄마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엄마가 말씀하시는 업무 순서 정리나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에게 엄마의 역할도 아버지의 역할도 다 해주신 거죠.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생계도 엄마가 책임을 지셨고 공부도 봐주셨으며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는 엄마가 연수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게다가 제가 먹을 식사도 엄마가 챙겨주셨고 제가 입는 옷도 엄마가 챙겨주셨죠. 엄마의 그런 노력 덕분에 제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엄마를 지켜드릴 차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절 지켜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살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엄마는 너 결혼까지 시키면 졸업이야. 그 말에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 졸업? 그럼 나 결혼 안 해야겠네? 했더니 엄마는 어휴 누굴 고생시키려고 빨리 결혼해 하면서도 깔깔거리며 웃으셨죠. 아마 그때부터 엄마는 저를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여자친구가 엄마께 인사를 드렸죠. 그날 저녁 엄마가 저를 불러 오래된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며 통장을 열어봤는데 무려 10억이라는 큰 돈이 그 통장에 들어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온 돈이야. 생명보험 몇 개랑 그때 사고 낸 사람한테 받은 위자료. 그런데 그 통장에 입금된 내용만 있을 뿐 한 번도 출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엄마는 저를 키우면서 아버지 보험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에게 주신 거죠. 엄마, 근데 이걸 왜 한 푼도 안 썼어요? 영현이 널 데려오면서 하늘에 간 네 아버지랑 내 자신과 한 약속이었어.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 그 보험금은 원래 법정 상속인, 즉 엄마하고 너가 받아야 하는 돈인데 너희 할아버지나 형제들은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내가 그 돈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고 네가 받을 보험금도 친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었지. 그런데 난 네 친가집에서 널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들 형제가 죽었는데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말부터 했던 사람들이야. 결국 엄마는 혼자 저를 지키겠다 결심하신 거죠. 친가집에서는 저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도 소송도 걸었지만 다행히도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엄마에게 입양된 상태였고 집은 기존에 엄마가 살던 집에 아빠와 제가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 바로 확인되었기에 전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엄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친가집에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다시 왕래를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꼬여내려고 했던 거죠. 그때까지는 제가 미성년자였으니 저를 데려오면 제 몫의 보험금도 친가집에서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등록금을 해주겠다, 너희 엄마가 욕심이 많다 등등 온갖 가머니설로 저를 꼬셨지만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제가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을 해준다던 할아버지 이야기도 결국 거짓이었더군요. 모두 엄마가 지불하신 거였죠. 엄마는 그들이 저를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엮이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제 혈연관계라서 끊을 수는 없었다 합니다. 결국 제가 성인이 되자 친척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포기했고 이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필요 없어진 것이죠. 엄마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울컥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럼 지금까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작에 그렇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글쎄,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 한들 결국 새엄마인데 믿을까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가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어. 네 아빠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잘 컸잖아. 잘 커줘서 고마워, 용현아. 눈물이 반짝하는 엄마를 보며 그만 왈칵 눈물이 흐르더군요. 엄마, 내가 정말 잘할게요.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엄마 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사실 합가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건 절대 싫다고 해서 가까이 사는 걸로 타협한 거죠. 그리고 결혼 2년 뒤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엄마가 아이의 육아를 도와주셨죠. 엄마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시더군요. 어릴 때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들은 확실히 또래보다 말이 빨리 트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엄마가 신기했죠. 엄마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인가? 그러자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모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애를 낳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애를 키우면서 생기는 거거든. 엄마도 너 키우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생기더라 하시더군요. 엄마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 저도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제 부성을 최대한 끌어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말씀은 항상 옳으니까요. 그 덕에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는 아빠 바라기가 되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행복하기만 했던 우리 집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이죠. 물론 엄마는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이 빠지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하늘이 야속하게도 수술 뒤 회복 중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할 일 다 끝내서 이제 생명줄이 꺼져가는 거라며 치료를 거부하셨죠. 저는 엄마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꼭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치료 받아요 했지만 엄마는 미안해 용현아. 엄마 이번엔 못하겠어.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즐겁게 살다가 갈래.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그냥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우리 그냥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자 하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고집을 부려 퇴원을 하셨고 시골에 있는 민박집을 빌려서 지냈어요. 아내와 초등학생이 된 아들은 왔다 갔다 하고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석 달 정도를 엄마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평소보다 좋은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용현이 너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단 한시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어. 용현이 덕에 엄마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은 저는 그 기분을 애써 부정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계속 같이 살아야지, 아들이랑. 아니야, 넌 이제 진짜 가족이 있잖아. 네 가족들이랑 살아야지. 엄마도 내 진짜 가족이야. 그래, 우리도 진짜 가족이지. 그날 그런 대화를 나누고 한 달 뒤 엄마는 7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 하고 초연히 하늘로 가버리신 거죠. 저는 장례식 이후에도 엄마의 영정사진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엄마가 떠난 건 저에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큰 정신적 지주를 잃은 느낌이랄까요? 엄마와 저는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저를 보며 힘냈듯이 저 역시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하늘에서 절 보고 계실 테니까요. 벌써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엄마, 7살의 엄마를 만난 그날이 아직도 생각나곤 해요. 그날 이후 엄마는